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1948년 10월 19일 당시 국군 14연대 소속의 지창소 등 좌익 공산분자들이 지휘관을 살해하고 일으킨 군사반란이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 제안군인회는 지난 28일 진남문예회관에서 보수 진보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평화안보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명칭 변경에 의한 토론회 개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불과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은 국렬 좌익부인들이 제주 4.3 사건 파병 거부를 명목인 것처럼 하면서도 곧바로 대한민국의 군세를 맹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등 반란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군 지휘관은 물론 경찰, 우익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등 가출범한 대한민국 국가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 부인들에 의한 군사 반란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엄연히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남로당 핵심이며 14연대 반란군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입단한 5년 동안 남반부 인민유격 때 총사령관을 하다가 휴전 이후 1953년 9월 18일 사살된 이현상은 반란 직후인 10월 22일 저녁 순천역에 나타나 반란군과 좌익 포로들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한 수많은 시신들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것은 민중 봉기가 아니라 참혹한 반란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후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참여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마저도 여순 사건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정확히 정의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일부 정치인과 북소주 자편향 분자들은 국가 정복 목적의 학살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유혈 군사 반란을 애국운동, 공기 민중항쟁 등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본과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했던 사건으로 미화하는 등 치가 떨릴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 등으로 반란 주범인 국군 14연대는 사라지고 지역 명칭으로 호칭되어 여수 순천이 마치 반란의 도시이고 지역민들이 반란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그동안 지역민 모두가 통화의 세월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수, 순천, 관양, 구례, 곡성, 보성 등 전남 동부 7개 시군의 안보단체 회원들은 이 사항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10월 19일 여수 사건 명칭 변경 추진회의를 구성, 사건 명칭에서 여수, 순천 지명을 빼고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반란의 주체는 국군 14연대였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자였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10월 19일 여수 사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평화안보 포럼은 여수시 보훈안보단체 회원 및 여순 사건 유족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주천 온강대 사학과 교수의 여수 순천 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발제를 통해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수 순천 사건을 재정립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사가 참 중요한 것이 과거의 무덤을 파고 과거에 무엇이 있었던 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현재와 미래로 가는 것이거든요. 학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과거를 자꾸 캐고 뒤집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년, 200년, 1000년 동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무엇인가 할 때 중요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관점이 있죠. 현재 관점. 그 다음에 과거의 상황 속에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또 중요한 겁니다. 현재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세 번째 관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관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수순천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저 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순천을 기록한 역사가들은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사람입니까? 달라갈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으로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 발표를 한번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2005년부터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이 정리위원회가 생기면서 모든 역사 해석에 국무총리 산하에 모두 우리 현대사를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새로 재해석해 본 것이죠. 수정제 해석으로. 5.18 관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다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수정제 해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여순 반란 사건도 이제 그 새로 정의를 내렸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규정을. 10월 19일 날 여수조선 국방기구대 시사하는데 군인들이 반란 시작해서 약 2년 동안에 이 전라북도 경상도 지역에서 요거 빨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일부 지역사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고, 자, 군경이 먼저 두드리 막 학살된 게 아니라 먼저 나오죠.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군경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라는 게 편하죠. 학살도 아니고 피해가 아니고 이 피해라는 것이 물적, 인적, 두드리 맞았다든가 무슨 불과됐다든가 어떤 피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학살의 노가 이제 배제가 되면서 철중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10년에 한번 정의를 본 거죠. 무자백에 군대 경관이 공권력을 난동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방공주의 노선이 문제가 있다. 이게 나빴다. 이게. 방공주의 노선. 방공인을 나쁘고 방공 노선 이게 악용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정비 등으로 방공체제를 구축했는데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 잘못해서 사고를 쳤고 누가 먼저 도발했으면 책임을 우선적으로 누가 져야 되나? 먼저 때려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때려팬 거 보복으로 해가지고 한 대만 패겠습니까? 두 대, 세 대 패다 보면 피가 툭 이빨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먼저 책임을 졌나 보다는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군경이 많이 죽였다. 군경이 더 많이 학살했다. 그럼 정부가 나쁘다. 정부가 책임지다. 이런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글이 나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논문 페이퍼 안에 이야기입니다. 주철 씨가 여순사건의 지역 238페이지 나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편향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공주의에 매몰된 것이 대단히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여수사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허갑을 다스에 악용한 측면, 공산 빨갱이 문제를 정권 유지에서 악용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봅시다.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단독 정부 구성을 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비밀 지령에 의해서 북한을 민주화 기지를 위해서 북조선을 먼저 확실하게 공산민주주의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스탈린의 지령이 45년 9월 27일 제1국동 사령관 비실레브스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북한에 독자적 정권을 먼저 세워라. 다만 그걸 비밀로 해라. 우리는 뭣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북오도 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부국이 설치됩니다. 46년에 거칩니다. 그리고 46년 2월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죠. 여기서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는데 이 토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로 해서 대규모의 프로파간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을 북한 임시인민회가 구성했다는 건 이거 정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대주주 개혁을 소장님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좋아요. 자, 46년 11월 달에 도시군 인민위원들 선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적게 선거한 겁니다. 우리한테 도장도 안 찍고. 그 다음에 4.27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성립됐죠. 그 다음에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포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근데 미리 조직은 우리보다 더 빨리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탱크 알죠? 소련제 탱크 건 250대를 소련군을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탱크 한 대 있었습니까? 한 대 있었습니까? 한 대도 안 갖다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행기 한 대도 안 줬습니다. 미군이. 예? 건국을 저는 남한 정세를 한번 봅시다. 남한이 역시 미군 지주회가 군정을 3년 동안 실시했죠. 미소공동위원회에 있었지만 실탁 통치에 대한 반탁운동이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미국이 47년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은 47년입니다. 때가 나왔습니다. 47년 11월 달에 한반도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유엔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탁 통치 포기하고. 그래서 그해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거를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북조선에 올라가다가 산발소 타니까 김일성이가 너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입국 노 엔트리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이거 필요 없다. 입국을 거부당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미군 쪽에서 결의를 봐서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럼 남한만 하자. 그래서 선거를 한 거죠. 물론 제주도가 반대, 제주도에서 폭동이 나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법이 7월 17일 있었고 8월 15일 날 거부하면서 이승만 청와대 대통령 정부수립이 구성이 된 막 정부 형태를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정부 형태에 심각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쟁을 누가 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누가 맡겠냐 이거. 자, 근데 북한에는 부르주아지 계급, 반공 우익 세력들 막 숙청하고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피난해가지고 옛날 38선이라는 것이 강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꽃다리만 메고 막 나무로 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우익 반공 세력들 자동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봅시다. 좌익폭동, 경찰력으로 진압 역부족입니다. 북으로부터 전기가 끊어집니다. 48년 초에. 왜? 전기값을 안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성공단하고 개성시 우리 한전에서 그걸 공짜로 준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지금 전기값 안 받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개성시에 전기 주는 거 거의 공짜로 줍니다. 근데 전기 줄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준 전기 돈 외상공부 좀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기를 셧다운 시켜줬습니다. 그때 남한의 전기 용역의 70%를 북한에 수립된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48년 4월달입니까? 전기를 중단해가지고 저녁 때는 호롱불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명을 했었습니다. 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너지난 심각합니다. 경제가 마비됐죠. 실업난, 식량난, 요새는 산화제에 나가지고 애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입니다. 어떻게 지금 산화제를 합니까? 약이 있어야 산화제는 하든가 하지요. 약 살 돈도 없어요.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어그를 한 겁니다. 결국 배가 고프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싫어합니다. 길거리에 화장실에 애가 똥을 싸뭉개고 돌아다닙니다. 오줌하고 똥하고 애들이 막. 그러면 똥개 알죠? 똥개가 길거리에 가서 똥을 싹 다 잡먹습니다. 그러면 몇 달 뒤에 그 개가 없어졌네? 보신탕 알죠? 보신탕으로 처리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불러가지고 국거리 먹었습니다. 우리 50년대 그랬어요. 삶이. 자, 인정 아닙니다. 국가 경영과 국제관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누가 외무장관은, 누가 내무장관, 누가 경찰청장하냐? 아무도 국가 경영에 자질 있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완전 맨 땅에 헤딩 박치기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 외화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예? 옥수수 무상급식 받았죠. 그걸 농민부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그때 40년대 말 50년대에 전국 도처에 있었던 그 짜장면집 아닙니까? 짜장면집. 예? 그것이 농민부 예산의 30%였습니다. 국가 예산에. 공짜로 받은 잉여농산물, 미국으로부터 받은 잉여농산물로 국가 예산의 30%를 충당했습니다.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팔는 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행복한 시대냐.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국민소득이 70달러, 80달러.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북한보다 GNP가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방경비대 창설하면서 군대로 가라겠죠. 이렇게 남한이 건국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일본 사람들이 남한에 공장을 만들었죠. 경공업입니다. 북한은 중공업 만들었고 기술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장 돌릴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무기공장, 댐 수력 발전소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5년 동안 강제 철수시켰습니다. 왜? 기술을 전수하고 자기 손으로 기술 발전소를 돌릴 때까지 인질로 잡아가지고 3년 동안에 5년 동안 일본 사람을 못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마비된 거죠. 북한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루강 전략과 실행해 봅시다. 전략방침 출발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 이승만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이 인민공화국 수립해서 이거 영공정권을 만들어서 북조선하고 어시스트해서 나중에 쿵짝쿵짝 합작을 해서 한반도 요새 말하는 연방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 연방제를 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서울에 초대를 해가지고 쿵짝쿵짝 고려연방제 해서 통일시키자는 그런 3단계 전략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 군 방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보 측 인사로 참석한 이영일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이 그동안 자신이 조사한 여순 사건에 대한 개요와 전개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순 사건은 정치 사회적 영향입니다. 여순 사건은 결과론적으로 국방경위법을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이것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도 모든 일반 국민들을 빨갱이로 적용시키는 이런 악법으로 존재한다는 부분들이 우리 민주사회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었죠. 예를 들어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져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 강화되게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연합작전은 없었는데 연합작전의 경험, 숙군작업, 또 반공군대의 조직, 계엄군의 복장의 전통, 군부 독재정권의 토대 구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후로 독재정권이 수립되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30년의 군부 독재 정권은 바로 여기서부터 군대들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통제제를 구축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만도 숙박제라는 유숙계 제도를 실시를 했었고 전향자 조직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남들이 아닙니다. 전향자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을 30명 조직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전부 거의 다 학살이 되죠. 또 학도호국단이라는 전 학원을 군사 병행화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순 사건의 성공적인 진압과 토벌 이거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과열 경쟁을 하고 또 정과에 치우쳐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희생과 학살들을 갖다가 정과로 올리는 측면에서 장군으로 승진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열 경쟁이 되다 보면 한국전쟁에서도 이런 민간인 집단 학살의 사고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순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오늘에 있으려도 이런 부분이 하나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기는 이런 배경과 전개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한나라 한민족이었죠. 그런데 세계의 진영이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 속에서 이 세계 진영의 싸움이 국내 진영의 싸움으로 전화가 되고 또 그것이 열전으로서 대리전의 형성으로 나타나다 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한반도 남한 사회라고 보아집니다. 이 속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굉장히 격렬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단독선거가 추진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주에서 제주 4.3이 터지고 여기에 파병을 목표로 한 14연대가 지목이 되죠. 그 14연대 3,000병력 중에서 2,000병력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 다소 보고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2,000명의 병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서 적용된 법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헌법과 국방경위법인데 개헌법은 당시에 제정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개헌법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 일제시대도 한 번도 이 법이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왜 적용을 했느냐? 일제시대의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것은 개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는데 이런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없는 법을 명을 만들어가지고 계엄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은 헌법 위반이었던 것이죠. 또 공포대적이 없는 국방경위법도 문제인데 이 군정이 3년 동안 한일 중에 주요 한일들은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방경위법은 제정하다가 만법이었어요. 그 도중에 그쳐버렸던 범위였고 공포 시행된 적이 없는 법이었는데 이 법을 군인이나 군속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했는데 이 법이 나중에 가서는 국가보안법이 됐던 것이죠. 유형별로 본 민간 예순 사건의 학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첫째는 이렇습니다. 반군에 의한 집단 학살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진압군과 계엄하에서 집단 학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벌 과정에서 집단 학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과 정치범이라는 형무소 재수자들의 학살의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살을 주체로 본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군과 자익에 의해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진압군에 의해서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은 경찰들, 지역 유지들이 또 있어갖고 일반인들로 보면은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빨갱이 지목들을 많이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 총회에서 그리 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리저리 완전히 찢겨 갈렸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은 좀 지켜서. 그리고 거여주 유순 사건 명칭 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임 대표가 그동안 유순 사건의 올바른 명칭 변경을 촉구했던 유수시의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면서 10월 19일 유순 사건이라는 현재의 명칭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면서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과 같이 이제는 유수순천이라는 지명을 빼고 당시의 사건 본질을 반영하여 14연대 군사 반란 또는 14연대 병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요, 1993년 12월 17일 날 여순사건 명칭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의결했습니다. 이후로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부 당국이 굉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명칭 개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48년 여수의 주둔주이던 14연대 군부대 반란을, 국방경비대가 아닙니다. 14연대 군부대 반란을 마치 지역민 주도 반란인 것처럼 왜곡 표현하였던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명칭을 14연대 반란으로 개정하여 모든 정부 문서를 즉시 정정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으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요구하는. 이게 93년 12월 17일입니다. 여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여수시의회 초대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 토를 달고 이 당부를 논하기는 싫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순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가 온당하냐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가 이 여순 사건이라는 여수 순천의 지명이 있는 사건으로 해서 진짜 이 반란의 주범들은 뒤로 빠지고 마치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의 주체인 것처럼 몰려있던 이 67년의 한을 푸는데,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이 노병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좀 수렴해보자 하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반란이 어떻게 벌어졌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그 당시 법률이 어떻고 그건 논외로 해야 될 사항인데, 단지 얘기를 안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 제1호로 정부 조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거기에 보면 국방부가 있습니다. 8월 15일 정식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8월 16일 날 국방부 장관의 이범석, 차관의 최용덕, 국군 참모총장의 국군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합참의장격이죠. 최병적 대령, 그 다음에 육군 총사령관의 이용준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월 31일 국방부가 창설이 됩니다. 다음 9월 1일 조선 경비대로부터 모든 주의권을 인수해서 국군이 정식으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9월 5일 현재 조선 경비대를 육군으로 칭하고 해안 경비대를 해군으로 칭하는 직제까지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나오는 국방부수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우리나라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후 정부 출범 2개월 후인, 만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현재의 14연대는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국군 제14연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 예산까지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방경비대도 모르고 국군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조사 결과서를 내놨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국군 14연대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93년도 저희 의회 건의서에 정확하게 국방경비대 14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14연대 군부대 반란이다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0년 이래의 근세사 중에 우리 14연대 반란 사건 같이 명쾌하게
그 주범과 진행 결과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 반란이었다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눈으로 목격했던 우리 정평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보셨잖아요. 누구도 보이면 못해요. 군사 반란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반란은 반란군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상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잠자고 있는 군의관을 목졸라 죽이고 그렇게 다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음날 여수경찰서에서 목에다 줄 매가지고 속으로 와서 지질 끌고 다니다가 민간인이 일본도로 쳐 죽였어요. 춘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오림동 같은 경우는요 있어요. 남씨 집안이 있는데요. 거기 극렬 자유분자들이요. 그날 저녁에 완전히 집을 포위하고 죽창 들고 집에 불 질러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찔러 죽이고 전가족 참사를 한 사람 사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또 바로 옆에 그 근방에 가가지고 거기도 다 불 지르고 찔러 죽이다가요. 아주머니가 딴난 얘기를 보듣고 나오니까 일본도로 쳤는데 손이 쫙 갈라졌어요. 그 상태를 얼마나 다 봤어요. 죽은 줄 알고 어두이가 놔뒀는데 마침 이분이 얘기하고 살았어요. 다 증명해줍니다. 그렇게 여자가 이 전쟁을 이 사단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반란군들이 일으켰고 소수 지방 빨갱이들이 합류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주체는 반란군 아닙니까? 그러나 진보진영을 대표해 참석한 이영일 소장은 여순 사건의 본질보다는 당시 정부나 군이 강하게 반란군을 진압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당시 공산자익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사건으로 당연히 진압해야 할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양면이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좌익이 경찰과 우익인사 등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사례도 많다면서 서로의 의견일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주천 교수는 이제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승만 정부가 반정부 반란을 일으킨 것을 과연 진압하지 말아야 했냐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달밖에 안 된 그 신세가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았는가? 어떤 나라? 남북 좌우 합작인지 신탁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건지 김일성하고 합작해서 통된 연방제가 했어도 좋았는지 그것이 과연 가능했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한 뒤에 그 뒤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계획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형법도 민법도 없는 상태에서 재헌이만 구성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일제시대 때 개헌을 해가지고 이걸 처리해가지고 국가가 뒤집어질 그 판국이었지 않습니까? 2달밖에 안 된.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가 미진했던 사실이죠. 그런데 48년에 건국된 그 나라가 여러분 아다시피 어른입니까? 완전한 나라를 요구합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그 나라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네? 이처럼 여수 순천 지역에 발생한 동일 사건을 현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자 하는 진보 측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민간인 피해 부분만을 무리하게 강조하여 지금까지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는 보수 진영은 여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규정하여 여수 순천의 지명을 빼자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까지 확대하여 한국 근대사의 모든 좌익 활동까지 포함해 적용하고 있는 시각차가 지금의 한국 사회의 새로운 2년 논쟁의 한 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수 사건을 약 2년 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36개 지역의 사건을 전부 여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명칭도 여수, 순천만 할 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곡성 아니면은 남원, 산청 이렇게 해서 36개가 다 나열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수 순천만 찍어가지고 여수 사건, 여수 반란 사건, 여수 19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서 여수 순천만 들먹여 두냐? 그렇다면은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 명을 정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편협하고 이 정확한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여수 14연대, 여수 순천 사건이 아닌데 14연대가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도 곤란해요. 14연대에서 일으킨 반란 사건을 여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만기 제대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14연대 사건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수나 순천의 지명을 빼고 당시의 사건을 제대로 표기하는 것만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14연대 군사 반란 사건은 과거 진보 좌파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진상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좌파 진영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현 정부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재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의 이름이라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확정을 해야 이런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방송 도리입니다.